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3회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들 쟁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능하면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설명을 최소화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사실상 장애 사유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지체책임 같은 경우에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진행이 되죠. 그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확정 기한부 채무의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 경우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되고요. 이 경우에도 지체책임은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확정 기한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확정 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면은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멸시효도 그 기간 때부터 진행이 되죠. 하지만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과 불확정 기한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점과 지체책임이 발생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정지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할부 매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그 연체 대금을 매달 이렇게 납부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달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몇 개월을 연체했다든지, 이래라도 연체하면은 기한의 이익이 도래한다.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 이래라도 연체하면 잔존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고요. 연체되면은 기한이익이 도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연체했을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확정적으로 되는 거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연체했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기한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연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장래에 잔존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무가 연체됐다고 해서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잔존채무의 전부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잔존채무 전부에 대해서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당연히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냐,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고 잔존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정지조건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산점이나 소멸시효 기간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이제 취득시효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죠. 취득시효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기산점 같은 것들이 요건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기산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제3자의 이해관계가 바뀌게 되죠. 그런 때 요소들을 고려해서 취득시효는 요건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빠지진 않지만은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있다고 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 손해가 이제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매일매일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날마다 발생하는 손해는 각각 별개로, 그러니까 매일 발생하는 손해들마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소유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의 효력으로서 나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독자적으로 별도로 물권적 청구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청구권 같은 경우가 채권적 청구권이라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 기억해 놔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이겠죠. 이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겠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인도했을 경우에는, 인도에서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을이 이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겠지만 인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병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병에게 X 부동산을 인도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을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병한테 넘긴 거죠. 인도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을이 자발적으로 병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 즉 인도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사유로 을이 점유를 상실한다고 한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을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또는 을이 자신의 점유를 제3자한테 이전해 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도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 자, 그 공사대금 채권과 물품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죠. 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행위로 인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사대금 채권과 물품대금 채권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될 텐데 민법에서 3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면은 상사소멸 시효기간이 적용이 된다면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공사대금 채권과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상사 채권이라 할지라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본 채무가 상사 채무인 경우에는 지연 손해금의 소멸시효도 5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더라도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될 때도 그 단기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그 진행이 될 때도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승소한 다음에 승소해서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년의 기간이 또 다시 흘러서 뭐 예를 들면 9년쯤 됐을 때 그럼 이제 1년 뒤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다시 재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 다시 중단됐다가 시작된 소멸시효 기간을 다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복재소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이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다시 또 소멸시효 기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복재소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얘기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연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주채무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인데 이게 이제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을이 채무자 이렇게 쓰시면 을이 채무자인 경우에 만약에 갑과 을이 이제 이 주채무가 물품 대금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채무자 또는 갑이 채권자인 갑과 채무자인 을이 상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원래는 뭐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려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물품 대금 채권이니까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채권을 물품 대금 채권이라고 보겠습니다. 물품 대금 채권이에요. 자, 물품 대금 채권인데, 자,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채무와 상관없이 보증채무의 독자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니까 갑이 상인이라고 한다면은 보증채무 같은 경우도 상사채무가 되니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해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채무자가 승소를 하는 경우에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비록 부종성 있는 보증채무는 부종성 있는 채무이긴 하지만은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서로 별도의 채무이기 때문에 소멸시 기간도 별도로 정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채무의 소멸시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사례 문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객관식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꼭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유치물의 취득자인데요. 제3취득자나 유치물의 취득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원형권자입니다. 원형권자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갑이 채권자이고요. 을이 채무자인데 이 을이 X 부동산에 채권자가 을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저당권을 갖고 있다든지 유치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병이 취득을 했다. 그럼 병은 이제 제3취득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유치물에 부담을 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을로부터 병이 구입을 했을 때, 그럴 때 병은 갑과 을 사이의 채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할 때 을도 소멸시효 완성권을 갖지만 원형권을 갖지만은 병도 소멸시효 원형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을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병은 독자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 을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병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3취득자나 유치물의 취득자가 채무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가 물품 대금 채권이라서 이게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게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10년으로 늘어나졌으니까. 자, 근데 병이 나한테는 10년으로 늘어나는 걸 주장할 수 없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만이 소멸시효 기간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병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소멸시효가 3년 단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연장을 자기한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병은 을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시효 원용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이 돼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을 때 자기한테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자기는 3년의 소멸시효,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가 즉 을의 채무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을 나한테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원용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주장하거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뭐 책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판례가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자,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 다음에 반면에 소멸시효 기간 같은 경우에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점과 다른 기산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기산점은 요건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먼저 청구, 응소를 포함하는 거죠. 재판상 청구나 그냥 단순히 최고라든지 그런 거, 승인, 채무자의 승인이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면은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계속 중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뭐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래도 가압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러분들 2번도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는 채무자에 대해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양수인이나 양도인이 재판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안을 한번 좀 그려놓고 얘기를 할게요. 갑과 을이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을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을이 양도인이 될 테고요. 그 다음 병이 양수인이 되겠죠. 자, 채권을 이렇게 양도를 했는데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채무자의 승낙도 없었고 통지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통지가 없었으니까 병은 채권의 양수인이긴 하지만은 채무자인 갑에게 자신이 채권의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각각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다.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양수인은 채권 양도 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을과 병이 채권 양도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병은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은 병은 갑에게 자신이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더라도 병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청구를 하면은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다만 변론 종결 시까지 만약에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병은 여전히 갑에게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겠죠. 병이 갑에게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병이 갑에게 양수금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변론 종결 시까지 통지나 승낙을 갖춰야지만 그래야지만 인용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병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이행을 청구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도인이 청구했을 때 아직까지 갑과 을 사이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가 없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채권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은 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이제 양수인이 청구하든 양도인이 청구하든 일단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소송,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 중에 갑이 승낙을 해버려. 채권 양도를 뭐 채무자니까 채권 양도를 승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이 채권 양도를 승낙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을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을이 채권자가 아닌 것이죠. 병만이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이 갑한테 청구한 것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양도인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민법에서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취하했을 경우에는 다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최초 소를 제기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비록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은 양도인이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다음에 양수인이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은 양도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즉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이 됐으니까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지만은 다시 6개월 내에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재판상 청구를 한다면은 처음 양도인이 소송을 제기했던 시점 그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양도인이 대항 요건을 갖지 못한 양수인이 재판상에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과, 그 다음에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과, 이 두 가지 내용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은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청구의 내용입니다. 일부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청구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일부만에 대해 시효가 중단되고요. 전부 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발생을 했다든지 또는 저당권이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든지 그런 거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응소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응소라고 하는 건 재판상의 청구뿐만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판상 청구에 응소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있습니다. 이 갑을 채권자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을을 채무자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은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을이 나중에 피담보 채권,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X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라고 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게 돼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해서 제기했던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갑이 적극적으로 그 소송에서 임해서 자기는 을에게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피담보 채권을 갖고 있고 그 피담보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X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도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응소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재판상 청구한 것과 동일하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응소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권리를 행사했을 때,
자기한테 이제 재판에 응해서 자기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을 때 그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헷갈리면 또 안 되는 게 물상 보증인의 말소 청구에 대해서 응소한 경우, 즉, 요 X 부동산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인 병의 소유인 경우, 병이 이제 물상 보증인입니다. 병이 물상 보증인인데 물상 보증인인 병이 갑에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여전히 피담보 채권이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병이 제기한 소송에서 갑이 응소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채무자에 대해서 응소를 한 게 아니잖아요. 물상 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서 응소를 한 거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효를 중단했다라고 볼 수 없겠죠. 채권을 주장한 거라고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이 제기한 소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응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응소하는 경우에는 소송에 응해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물상 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승소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요. 자,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자한테 송달된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자한테 송달된 경우에는 청구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만은 피압류 채권의 시효도 중단되긴 합니다. 그때 피압류 채권은 최고에 해당하고 추심해소를 제기한 경우에, 즉 집행채권자가 추심해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갑이 채권자이고요. 을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제3채무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3 채무자이고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채권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이거를 이제 청구채권, 집행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구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압류한 채권이니까 피압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압류 채권, 이 채권을 압류한 거지 않습니까? 갑이 압류한 다음에 추심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또는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이 갖고 있는 피압류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은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즉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와 승인과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잖아요. 근데 이 청구채권의 기초에서 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채권을 압류했으니까 압류의 기초에서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통지가 병한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통지가 병한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추심명령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거니까 이행을 피압류 채권을 최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을의 병에 대한 채권도 피압류 채권도 최고의 효과로서 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 따라서 단순히 최고의 효력만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제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을은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채무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추심 채권자인 갑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추심금 청구,
추신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최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추신명령이 도달했을 때, 압류 및 추신명령이 병한테 도달했을 때 그때 최고 효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압류 한번 볼까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기간 동안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가압류한 시점 이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얻게 되면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승소한 다음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은 여기서 이제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 같은 것도 문제될 여지가 없죠.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경매에 들어갔다.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제 압류가 된 것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가압류 효력이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본안 소송이 제기돼서 시효가 연장이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다음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면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가압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시점에서 이제 가압류가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가압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요. 채무자가 이렇게 있는데 채무자가 자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갑한테 설정시켜 놓고 이거를 갑한테 X 부동산을 인도해 주면서 여기서 발생한 과실을 법정과실, 사용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죠. 법정과실을 채무의 변제에 가름해서 이자나 그런 거 가름해서 당신이 가져가라 라고 얘기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단순히 갑이 을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저당권이 되었던 가등기 담보가 되었던 양도담보가 되었건 담보권을 갖고 있다는 걸로 시효가 중단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X를 가져가서 거기서 나온 과실로 당신의 이자나 지연이자 같은 거를 충당을 하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승인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무의 승인도 역시 시효 중단 사유 중에 하나인데요. 채무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통지입니다. 어떤 사실에 관한 통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통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채무의 승인, 이거는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이거는 아까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잖아요. 이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소멸시효 완성된 다음에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채무 승인과 소멸시효 완성된 이후의 채무 승인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하나는 채무 승인, 소멸시효 완성 전의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겠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채무의 승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알면서 채무를 승인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되는,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한 것인가 완성 이후에 한 것인가를 잘 따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인데요.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시효로 소멸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아무나 소멸하게 되지만은 소멸하게 되지만은 아무나 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용권자가
채무자가 이제 원용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자, 잠시 문제가 있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합니다. 자, 당연히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채무자만이 아니라 권리의 소멸에 의해서 직접 이익을 받은 사람도 역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누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보증인하고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의 제3취득자, 여기 뭐 담보가등기가 되겠죠, 주로. 제3취득자 같은 경우도 그 가등기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하나를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취득자도 역시 뭐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서 사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 여기서는 수익자만 나와 있는데 전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나 전득자는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멸시효,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별도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어요. 누가 그러냐?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라면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지만은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보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요 첫 번째 걸 보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제3채무자입니다.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피대위 권리를 갖고 있겠죠. 피대위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피대위 채권이 아니라요. 피대위 채권이 아니라 피보전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을이 병에 대해서 피대위 채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병은 피대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이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를 병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권이나 소멸시효의 원형권을 병이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제 계약 해제의 항변권, 항변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죠. 잘못 설명했습니다. 형성권. 지우고 설명이 낫겠네요. 자, 형성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형성권이나 취소권이나 해제권 같은 형성권 또는 소멸시효의 원형권, 이런 권리들을 병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형성권이나 원형권이 있다고 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을에게 이행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게 채권자 대위권의 기본적인 취지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은 을이 갖고 있는 소멸시효의 원형권도 행사할 수 없다.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인데 여기 또 하나의 설명이 나와 있죠.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소멸시효를 주장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게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피보존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또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피대위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두 가지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느니 뭐 피보존 채권에 대한 소송 따로 하고 또 피대위 채권에 대한 소송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보존 채권에 대한 소송하고 그 다음에 피대위 채권에 대한 소송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피보존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멸시효를 원용한 겁니다. 을이. 원용해요.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제기한 피보존 채권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 패소하게 되면은 갑이 패소했다는 얘기는 피보존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갑이 패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을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해서 갑의 그 청구가 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깨진 경우에는 당연히 갑의 대위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가 돼야 되겠죠.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은 각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을한테 제기한 소송에서 갑이 패소했다면은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갑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도 부적법하니까 각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갑이 패소하진 않았어요. 패소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경우에 병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을이 소멸시효를 원용했기 때문에 갑의 청구가 깨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병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독자적으로 자신이 소멸시효를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즉, 을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됐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은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을 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증거를 봤을 때 확실하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됐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실을 병이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는 없지만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주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채권자 대위 소송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역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갑이 이렇게 을이 있고요. 을이 채무자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다른 채무자, 또 채권자가 있겠죠. 갑도 채권자이고, 을도 채권자인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이 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른 채권자가 을이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의 채권자라는 지위에서 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채권자들끼리 서로 당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채무자를 대위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 X 부동산에 대한 게 이제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자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면서 피보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시효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이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하는 거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에서 이제 원용권자를 얘기를 했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최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서 이행을 유예한 경우 폐답을 받을 때까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고를 한 다음에 뭐 6개월 내에 최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최고한 때 시효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행을 최고하니까 채무자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뭐 내가 이제 언제까지 갚을지 그런 걸 얘기해 주겠다라고 이제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회답이 없었다든지 또는 회답이 늦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조금 낭비된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최고를 한 다음에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서 일정 기간 좀 회답할 때까지 기다린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은 처음에 최고를 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인데요.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은 승인까지 포함하고요. 보증채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이 된 것은 주채무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이 되면은 주채무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주채무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은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 같은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이제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도의 채무이기 때문에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됐다고 해서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기도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죠.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별도로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의 시효이익 포기는 당연히 주채무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즉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은 그러면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가능해요. 이게 이제 학설 중에는 금반환의 원칙이잖아요. 자기 보증채무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서 주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보증채무가 그러니까 주채무가 소멸했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보증채무의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해서 주채무의 소멸에 따른 보증채무의 소멸 부종성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제 채무 승인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했지만은 시효 이익의 포기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포기로 인정이 됩니다. 채무 승인 자체가 항상 포기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알고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표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건 여러분들 그냥 판례 하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제3취득자가 소멸시효에 의해서 자기의 이제 물적 부담, 자기 소유물의 물적 부담을 덜잖아요.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해버리면은 내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그건 이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나의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지켜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이후에 그 시효 이익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기 전에 이미 그 이해관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산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시효 이익을 포기한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을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지만은 내가 당신한테 갚겠다. 그리고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 뭐 말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또는 뭐 그 이후에 뭐 Y 재산까지 더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제 실제 판례에서는 다른 재산, 뭐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저당권을 더 설정해 준 경우, 이런 다음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을로부터 이 재산을 취득한 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원형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배제라든지 기산점을 연기한다든지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좀 많았죠. 가능하면 좀 설명을 줄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사실은 뭐 몇 가지 좀 더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문제로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은 객관식 문제로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사례 문제에서도 군데군데 이제 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밑에 자잘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에 그 자잘한 문제들 속에 하나씩 껴서 소멸시효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쟁점들이 장황하게 많았죠. 그런 쟁점들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꼼꼼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좀 시간이 길었네요. 네, 수고했습니다.